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97%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그 이제 뭐 대표성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일반 그런 여론조사처럼 뭐 표본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갖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4, 5만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제도가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97%니까 이게 이제 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말 이렇게 중대한 문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다루는 그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반 시사 문제 그리고 또 2부에서는 오늘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조금 자유분방한 그런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초선 의원들 민주당에 속하는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보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은 바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전 국무위원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데 내용을 그래서 제가 방송 주문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아니 댁들 소원대로 그냥 저는 탄핵을 해버리시오 이렇게 저는들 부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에 이제 참 이 양반들이 참 큰일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젊습니다. 한 55세부터 한 60세 전이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지금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지역구 출신 치고 한 개 선거구당 대개 만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대개 만표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만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지금 초선 의원들 민주당의 여러분들 마은혁을 받아들이라 아니면 그냥 탄핵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한 개 선거구당 대개 만표를 받은 거거든요.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한 명당 1만 표의 위조투표제를 더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에 관한 한국은 완전히 망한 상태인 거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을 한 사람씩 탄핵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최대의 국난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사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이제 30일까지니까 여세를 몰아서 4월 2일 보궐선거도 굉장히 화끈하게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젊으면은 장점이 100이고 단점은 성급함인 거죠. 그 지금 이제 권력을 대통령 권력까지 탈취하기 위해서 뭐 앞뒤를 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젊음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GTO님처럼 그냥 협박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다행히 한덕수 총리가 좀 경륜이 있는 분이니까
무게중심을 잡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똑같이 경고한다.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 최현일, 조계원, 이건태 총 29명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문을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풀려났고 김성훈 이강우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아마 유례 역사상 이런 경우가 참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다수당이 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툭 까고 이야기하면은 진짜 조선민족이 악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북조선도 악랄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제 선거 결과를 원하는 대로 조작값을 입력해서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돼지 개처럼 보이겠죠. 투표권을 그냥 다 박탈당했으니까 국민들이 개돼지처럼만 보이겠습니까?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똑같이 경고한다.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탄핵시키면 탄핵되면 되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장관이 무슨 미련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후 권한 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한덕수 총리가 이제 좀 결이 좀 다르니까 탄핵시킨 다음에 한 명씩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면서 결국 마은혁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구성원을 가지고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기가 힘들다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젊으니까 천방주축으로 이렇게 뛰는 거죠. 어떻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신문에 대거 등장한 인천 지역 초선 의원들 22대 국회에서 펼친 활약은 이게 5월 30일 기사네요. 2024년. 이게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쫓기는 모양입니다. 4월 18일 날 문형배하고 이미선이 아마 임기가 다 돼가 물러가니까 그 사이에 마은혁을 임명해 가지고 이제 파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5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야 H님이 개발한 조작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염된 득표수자를 입력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진단 상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표를 받은 거죠. 이렇게 공짜로. 2024년 총선 여기 보면은 인천광역시 14개 선거구가 있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인천광역시에 위조 투표자를 얼마를 투입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14만 9,393표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보면은 초선 의원들 인천 남동을 이훈기 13,314명 4표를 받은 거죠. 이거는 성부를 조작했네요. 국힘당 후보가 이긴 선거구를 역전을 시킨 거고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 13,74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천 부평을의 박선원 11,404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9,605표를 집어넣은 거죠. 인천 서구병의 모경종 1,87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10,000표 정도를 받은 거죠. 그 구체적인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국난치고는 엄청난 국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젊기 때문에 거의 최악 상황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민들이 이기면 되는 거고 이길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배계급이 되는 거죠. 지배계급이 돼 가지고 어떻든 간에 뭐 다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아마 밀어붙일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이 민주당이 부정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끝낸 것은 2012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9개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마쳤고 그다음 그 사이에 뭐 자질구레한 보궐선거도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받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호남 출신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그 소위 부정선거가 활약의 꽃을 피운 것이 2017년 대선부터죠. 이제 그때부터 200만 표 이상 정도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가장 최근 선거였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지역구에 280만 표 비례대표에 266만 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조성해 가지고 전부 다 민주당 후보한테 대해줬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만 민주당 후보들은 평균적으로 10,000표 정도 위조투표지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그 찬탈한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모는 그 민주당이 우위원 정당 사유에 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통진당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이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고 하니까 뭐 앞뒤를 잴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을 겁니다. 분별력 같은 것이. 권력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아마 국정이 이제 뭐 거의 벼랑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진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번에 패배하게 되면은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골로 갈 겁니다. 골로 가고 그 끝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탄이 날 겁니다. 저는 뭐 과장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자주 강조한 바와 같이 저는 현업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상당히 영혼이 맑은 상태인 겁니다. 영혼이 맑고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거죠. 통찰력이 선견력 같은 것이. 조금 전에 이 소개한 바와 같이 연쇄 탄핵을 경고하는 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익에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방송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대충 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감을 못 잡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좋고 뭐 할 수 없으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1948년도 건국 이래로 1950년에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으로부터 체제 전복 체제 변혁의 그런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1950년 6.25 전쟁은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자들한테 체제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은 남조선을 점령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일당 지배 체제로 만드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 그 전체주의 체제란 큰 틀 안에 공산주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란 것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 체제가 장기 집권하게 되는 그 체제를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여러분들 총칼을 쓰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서 그 체제를 이제 완성시키지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거면 과업이 성사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현업과 거리를 두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현장에 있으면 전체를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여러분들 좀 근사하게 표현하게 되면 전체주의화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 체제가 성립되는 선거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없는 겁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둥에 해당하는 선거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냐? 이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몇 해 전에 나왔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저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이 더 넬로 콜리더 좁은 회랑이랑 좁은 회랑.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란 것은 영속불변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항상 위태위태한 좁은 해랑에 머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약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작가들은 사회의 힘 국가의 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는 X축에는 좌파 우파 시민들 그다음에 Y측은 좌파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법원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들이 완전히 힘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이 좁은 해랑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표현은 독재적 리바이어든 중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지배하는 영구집권 체제가 되는 거야. 좌익들이 지배하는 좌파 영구집권. 좌파 영구집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금 여러분들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사회의 힘을 가지고 그 체제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언론들 법원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야합을 해가지고 이 체제가 낭떠러지 밑으로 이러면 떨어지게 지금 생긴 겁니다. 이 좁은 해랑은 상식을 여러분 그래프로 했지만 상당히 여러분들 근사한 여러분들 일종의 설명 도구입니다. 이 사회의 힘은 우파 세력 국가의 힘은 좌파 세력이라고 여러분 대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체제라는 것이 항상 여기에 안정적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머무는 나라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나라들은 체제 변혁이 일어나기 힘든데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인 겁니다. 독재적 리바이어든 나라. 이게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원위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원위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좌익 진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2013년도에 결국은 새누리당 당시에 황우여 씨 김무성 씨를 설득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뭡니까? 예, 국가를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 뿌리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이고 선관위가 집행한 내란이고 호남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나이스한 표현입니다. 복잡한 것을 빼가지고 핵심을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벌리고 있는 내란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제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쪽으로 무너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국민들은 속절없이 그냥 멍구하니까 이런 그거로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는 전부 다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012년 총선까지는 조작할 수 있는 표가 국내 부재자 투표 해외 부재자 투표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10만 6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는 2017년 대선부터는 20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 생전에 나라가 이렇게 선거를 여러분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리라고는 나라가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좌익들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거기다 한국 문화 자체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좌파들이 결국은 상당 부분을 먹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를 통째로 날로 먹어치우리라는 것은 별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더라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훈장이 될 수는 없지만 잘 늙어가는 사람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저도 젊은 날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그렇게 여러분들 협박하는 걸 보고도 제 젊은 날을 생각하는 거죠. 젊은 날은 패기가 있고 진취적이고 이러지만 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젊은 날에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원숙해지는 거죠. 세상사를 보거나 자기 인생을 볼 때 훨씬 더 원숙하고 감정 같은 데 여러분들 좌우가 안 되고 욕망 같은 게 많이 낮아지고 동시에 잘 속지 않지 않습니까? 사기 같은 데 잘 속지 않거든요. 노년이 주는 여러분들 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6.25 전쟁 때는 혼연일체해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 싸웠지만
지금은 요소요소의 이름들 좌익들이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피하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패배하면은 한국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살이 날 겁니다. 아마. 조선 사람들은 악랄하죠. 북조선도 그렇지만 남조선의 좌익들이 이름 장악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악랄하게 이름들 다룰 겁니다.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황경직 목사를 이어가지고 영락교회를 맡았던 북한에서 월남한 박조준 목사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조준 목사. 영락교회에 계셨던 분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91세입니다. 1930년대 출생하신 분인 거죠. 크리스찬 투데이 여러분 인터뷰한 것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나이 드시고 여러분 지금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월남한 사람들이거든. 그 전체주의가 뭐란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좌익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쏟는 그가 무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목회만 사명으로 알고 해왔습니다. 저는 해방 직후에 5년 동안 북한 치하에 살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했습니다. 저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했을 때 목을 내고 제가 나섰습니다. 무식하지만 그저 제 방법대로 나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체제 경쟁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문제하고 관련된 것이고 이것을 지킬 수가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좁은 회랑이란 책에서 나왔던 프레임워크가 한국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체제란 것은 그냥 공짜 점심과 같아서 그냥 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름들 만들어 놓으면 100년 1000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자들은 다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지 않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나라를 거의 삼켜가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자는 거짓말쟁입니다. 좌파가 이런 득세를 하게 되면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을 안 쓰겠습니까? 눈에 환한 겁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북에서 5년 정도 여러분들 압제를 당했으니까 전체주의 특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공산주의는 자기 모순입니다. 전체주의가 자기 모순적인 거죠.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주자고 했습니다. 경쟁사인데 사람들 거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쏘가서 안 됩니다. 그런데 쏘지 않습니까? 쏘가서 안 되는데 쏘으니까 참 딱한 거죠.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목사님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도 다 뭐 이제 일부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행동하기에 주저하니까 나중에 다 뺏기는 거예요. 이 91세입니다. 91세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권순할 TV를 맡고 있는 권순할 대표가 1934년생이네요. 한경직 목사리 서울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봉직했던 분입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서울 여의도의 세이브 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 꼬박꼬박 참여를 하신 겁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깨어나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기가 공론화된 것이 5년 전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이 여러분들 그게 이제 분기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선거 제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나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나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짓된 나라인 겁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5년 전에 여러분들 그 선거를 만졌던 그 제도를 가지고 또 내일 모레 4월 2일 날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오늘 내일 여러분들 또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직을 찾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사막에서 이런 데 굿을 찾는 거와 똑같은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도 다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 형님이 오셔가지고 이러면 좀 구해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정신자세를 가지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5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나와가지고 폼만 잡고 인기만 끌다가 한동훈이가 뭘 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폼만 잡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권영세 권성동은 아예 자체가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오세훈이는 뭡니까 선거의 부정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겁니다. 안철수는 요즘에 간첩이 어딨냐 요즘에 선거 부정이 어딨냐 이런 수준인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저는 전부가 다 벌을 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을 받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박조준 원로 목사님 다른 것보다도 북한 치하의 소년을 여러분들 사선을 넘어서 내려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난을 맞은 겁니다. 적과 아군의 구분이 뚜렷했던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피하 구분이 아주 모호하고 좌파들이 곳곳에 진지를 구축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는 그런 직전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 자유시민들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딱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민주당 주도의 좌파 장기 집권 좌파 영구 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전체주의가 개막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개막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하에서 이름들 삶이란 것은 뭐 누구든지 예상 가능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침묵한 겁니다. 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덮었던 겁니다. 전국에 96개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대학교별 단과대학별로 시국선언 하나 나오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영혼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포기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검사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수사한 검사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이런 신문에서 럽보 기사 한 번 다룬 적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선거가 망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망한 겁니다.
원로들 가운데 툭 깨놓고 여러분들 이 문제 이야기한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자업자득입니다. 인생사든 뭐든 간에.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X축을 우파진영 Y축을 좌파진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됩니다. 이 좁은 해랑에서 이제 낭떠러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런 복구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미국 문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제가 자주 보는 그런 페이스북 글 가운데 하나가 오현성 교수님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여러분들 교수로 계시는 오현성 교수님. 오현성 교수님이 뉴욕타임스를 많이 읽기를 좋아하시니까 성향은 조금 이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이죠. 그래도 항상 글을 제가 보면은 논평을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글을 쓰기 때문에 이게 오늘 그냥 귀한 글을 올렸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젊은 분이죠.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내 이민자의 지위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아마 모임이 있었던 것 모양이에요. 3월 27일 날 루비오 장관이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들 영주권자의 지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유학을 하거나 본인이 미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이민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국경에서 출입국을 담당하는 미 세관 여러분들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허용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할 때 왜 당신이 입국돼서 안 되는 걸 설명할 그런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서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미국의 국토안전부 장관은 미국의 인민법과 판례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의 이름 콜롬비아 대학에 7살 때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이민한 영주권자인 콜롬비아 학생이 하마스 관련된 시위에 참여해 가지고 국경 세관원한테 여러분들 그 조치를 받아 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지금 위기가 외신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은 뉴욕타임스 저는 뉴욕타임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좌파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미국의 식자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매체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아마 이 루비오 장관이 한 게 영상으로도 소개되고 뉴욕타임스를 소개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압축해 가지고 여기에 오현성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교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내의 영주권자 이민자의 지위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민자 이미그런트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및 국토안전부 장관의 자비 덕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미국 시민이나 된 듯한 착각을 가지고 사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현성 교수는 루비오 장관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시니컬하게 표현한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시민권이 없다면 이민자이고 1996년에 국회가 통과시킨 이민법에 의하여 행정부 수장은 이민자가 미국 영토 내에 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의회가 통과시킨 이민법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미 국무장관이나 미 국토안전부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미국을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미국 시민들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에 의해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 보호될 것이고 비이민 비자나 불법 입국자 또는 불법 장기 체류자들은 그런 보호에 있지 않을 거라고 자랑했던 오만한 영주권자들 향해 하나님의 큰 심판을 하고 계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범 시민 미국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충성하고 목소리 내는 이민자가 되지 않으면 미국 영토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의 여러분들 기사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의 그런 미국의 영주권 소유자들의 그런 추방에 대해서도 오현승 교수가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비록 시민들로 구성되는 건데 영주권을 소지한 자가 쿠바와 왕래하거나 북조선과 왕래하면서 그야말로 이런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미국의 국무장관이 추방을 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냉정한 겁니다.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한국인 이민자들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거는 오현승 교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만 하기보다도 글록 3.0학에 물은 겁니다.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미국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비자를 주는 것은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이야기죠. 그것은 미국 정부가 주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국에서 여러분들 반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착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미국 비자는 권리가 미국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특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주권이라 함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런 입장을 미 국무장관이나 미 국토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제가 루비오 장관 글을 읽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유체계를 가지고 생각할 때 미국의 행정부 장관들은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그건 권리가 아니고 영주권을 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그것은 미국 정부가 주는 특권이니까 당신들이 권리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지만 만일에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의 영주권자면 불편하죠. 오현승 교수님이 느낀 불편함을 제가 이해를 하죠. 불편한 주장이지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제공한 특권이라는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본래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안 되는데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이런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정신이 나간 거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명쾌하게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에게 투표 권리를 제공하는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글록스리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하네요. 말씀하신 주장은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입국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관점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공박사 이야기가 옳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나 국토안보부가 비자나 영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실제로 미국 이민법과 정책에 자주 드러난 시각입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미국이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를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권을 강조하는 데 비롯됩니다. 그 재량권을 그동안 미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한 거죠. 행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여러분들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그걸 행사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국적법에서는 영주권도 특정 조건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은 영주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특권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AI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특권은 부여하는 주체가 그 범위와 조건을 정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반면에 권리는 보편적이고 내재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주장 자체는 모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현성 교수의 글을 한번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당신이 미국을 들어올 수 있냐 여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 당신이 만일에 미국 정부의 이익에 해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입국 비자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사유에 대해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주권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매사를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관점이 모든 사람에게 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영주권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이런 체류하는 한국이나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불편한 거하고 옳은 거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민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여와 정착 과정을 고려할 때 특권이란 표현이 다소 냉소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불편하죠. 그동안 그냥 시민권이나 이런 영주권이나 똑같은 건데 미국에 가고 싶으면 당연히 입국 비자를 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봉쇄가 되면 불편하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는 거하고 그게 올바른 거냐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낭패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칼같이 이야기합니까? 글록서리가 상당히 뛰어난 AI 같아요. 한국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상호주의 원칙과 외국인 정착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이것은 영주권을 단순한 특권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분들 공무원 같으면 절대 이런 결정을 안 내린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들이 이렇게 딸리는 겁니다. 생각하면 옳은 걸 해야 되죠. 옳은 거를. 인기 있는 걸 하면 되지 않고 나라의 올바른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영주권자에게 여러분들 투표권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이렇게 생각 자체가 여러분 짧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옆에 10억이 넘는 여러분들 인구 대국인 중국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앞으로 죽을 고생들 할지 눈에 그냥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면 여러분 투표권이 있습니까? 중국은 투표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비자 정책 정신이 나가지 않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국민들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부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한쪽으로. 영주권자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루비오라든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런들 주류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말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없이 이런 몇 시간씩 떠들 수 있지 않습니까?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27살짜리 이름들 백악관의 이름들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뭔가 하니까 지적인 인프라가 있네. 지적인 인프라.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교육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자국민이 아닌데 자국민한테 이름들 미국에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권리 공부할 수 있는 권리란 것은 그냥 그게 권리가 아니고 우리가 당신한테 특별히 베푼 특권이다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나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대학 교수님도 불편한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신루루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름 좀 야무지야 되지 않습니까? 야무지지 못하면은 가장이 이름 야무지지 못하면 가족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의 지도층이나 이런 기성세대가 무능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런 고생을 합니까? 나라를 우리는 뺏겨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유자차 K님께서 참 명언을 말씀하신데 불편하면 불편할 뿐이죠. 그죠?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고 옳고 그름이란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여러분들 무비자로 중국인이 들어오게 한다. 난 그거 보고 여러분들 참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정치를 하니까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나라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를. 국회의원들 같으면은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펴야 돼. 나라를 위한 정책을. 중국 공산당을 위한 정책을 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주말이 되고 하니까 조금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조금 자유분방한 주제가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이 전북 출신의 김향훈 변호사 글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김향훈 변호사를 제가 만난 적은 없는데 글을 보면서 이 양반의 성향이 상당히 자유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개인적 경험을 오늘 소개한 아주 드문 글을 실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대단히 교훈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김향훈 변호사가 공부를 참 잘했네요. 1966년생 전북 고창 출신이고 전주 신흥고등학교 명문이죠. 1981년도 전라북도 연합고사 수석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1985년도에 학력고사 전라북도 수석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 거죠. 이 김향훈 변호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을 아마 잠시 일을 접고 나가 있는 모양인데 호남 출신으로서 가졌던 소회를 소개했는데 이런 글 쓰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소개해야겠다. 호남 출신이라 똑똑한 인재가 대학 때 경험했던 내용을 소개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 보면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함께 생각해 보죠. 저는 영원한 주변인입니다. 저는 전북 출신인데 대학 입학해서 어쩌다 보니까 주로 광주 출신들과 놀았습니다. 원래 시골 출신들은 서울에 오면은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노는 게 인지상정인데 저는 우연찮게 주변에 전북 출신 친구보다도 광주 출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기숙사와 같은 반에 광주 애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유난히 목소리가 컸고 요란해서 실제보다 더 쪽수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985년 86년으로서 1980년 광주 5.18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광주 친구들은 김대중 선생을 추앙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김대중 하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광분하면 역효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어쩌다가 경상도 출신 선배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선배가 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읽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야, 이 양반 천성이 이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묻어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살면은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니까 대단히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고 이러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뭐 우리가 가는 대로 이러면 따라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겠죠. 너무 김대중 선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그렇게 광분하면 역효가 나지 않냐. 그 여러분들 대학 때 젊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살자는 이렇게 여러분들 유별나게 행동한 겁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기질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묶어 가지고 호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같이 놀면서도 생각은 겉돌았습니다. 그래도 내색은 안 하고 그냥 전향하다가 40대가 되었고 저는 우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치 문제로 제 친구들 동창들과 페북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멀어지고도 남죠. 김향훈 변호사가 갖고 있는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호남 출신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테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거죠. 한편으로는 제가 참 마음이 좀 짠합니다.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여기 신루님이 호남의 10%는 대단한 우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주변인이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뭐 이해하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김향훈 변호사를 소개하기로 한 것은 내가 너무나 마음에 여러분들 와닿는 겁니다. 젊은 인재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게 좀 없는 사회에서 그냥 자기 전문직으로서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꽃을 화려하게 피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교 동문 법조인 카톡방에서 저는 거의 왕따입니다. 하지만 제가 학번이 높아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입니다. 국회의원을 하거나 정치권에 있는 고향 친구, 대학 친구, 사법연수원 친구도 꽤 있는데 페북상으로서는 거의 소원합니다. 뭐 이야기가 안 되겠죠. 정치적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서 자제했지만 요새는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지릅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젠 그런 거 후회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삶의 터전은 이미 전북을 떠나왔고 일도 쉬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하던 지인들하고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니까 속이 편합니다. 원래 혼자서 잘 지내는 게 내 천성도 일조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자인 거죠. 이걸 한국 사회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호남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남 광주 전북은 지금 너무 한다는 겁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미쳤습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벽두혈통 수령님에 세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은 김대중 선생을 수령처럼 떠받들며 아직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북조선 같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김대중 선생은 북한의 백두혈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김대중 사람이 북한의 핵을 만들어줬나 보다 원래부터 간첩이었고 아니면 돈을 받아먹고 꽃게에서 간첩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혹시 명예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향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김대중은 박정희 시절에 사사건건 경제개발에 반대했습니다. 김대중 씨가 반대하던 경제개발 정책은 모조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힘당에 인요하는 순천태생으로 철저히 호남 마인드로 세뇌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래전에 전향했습니다. 하루빨리 호남인들은 탈남조선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더라도 북한 사람이 탈북하는 것보다는 쉬울 겁니다. 하루빨리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뭐 여기 김향훈 변호사가 하신 이야기 가운데 김향훈 변호사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네요. 사냐이님이 저도 전남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지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하면 공황장애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어렵거든요. 제가 주목한 것은 김향훈 변호사의 이 같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삶의 역정과 그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고승혁 씨, 송재원 님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노영래 님이 끼리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같이 어울립시다. 제이택 님이 제가 전북 출신입니다. 미국에 온 지 44년째가 됐는데 저는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남에서 우파하기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버금갈 만합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는 독자 노선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북도 살고 장기적으로 전남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특정 지역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이거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향훈 변호사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참 용기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일단 성인이 되면 무엇인가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 전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딱히 우파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었는데 우파가 된 계기가 조국 사태, 성인지 페미니스트 정책, 무능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광주 일고 서울대 공대를 나온 나름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70대여서 그런지 같은 광주 일고와 서울대 동문 중에서도 절반은 지금 우익으로 돌았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김대중 선생으로 대동단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박찬익 님이 조연희 님이 광주 출신 포항공대 명예교수님 말씀과 상통합니다. 호남이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호남이 산다. 가장 인상적인 여러분들 연설 가운데 하나가 공병호 TV에서 호남인 호소로 이렇게 소개됐던 광주 광역시 금남로 집회에 참석했던 포항공대 명예교수님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충성해야지
고향에 충성하면 되겠냐. 고향은 여러분들의 애정의 대상이지만 나라는 그 가치의 대상이지 않냐. 그분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남이 이름 승리하면은 대한민국이 승리해야 이름 호남이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입니까? 김정아 님이 제가 아버지 내일 생신인데 가족 모임 가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서울에 태어났지만 아버지 고향이 고흥이고 어머니가 벌교 출신입니다. 예, 고흥과 벌교 커플의 딸이어서 뭐 여기까지 말하면 알 사람 다 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김정아 님처럼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뭐 별로 이렇게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교훈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후덕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제가 어마어마하게 매섭습니다. 맺고 끊는 거가.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정치적 시각이 다르고 하면 저는 칼같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날 때 혼자서 난 건데 갈 때도 혼자서 가는 거고 중간에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뭐죠. 생각이 달라가 서로 마음 상하면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야기죠. 오늘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제 이 같은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그냥 경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숨기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김정아 님이 갖고 있는 고민처럼 아버지는 고흥 출신이고 어머니는 벌교 출신이라 도저히 서울 출신 내하고 이야기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제 식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차피 날 때 혼자서 난 거고 어차피 갈 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서 가는 거다 이야기죠. 혼자서 나와서 혼자서 가다가 이런 인연을 맺는 건데 영 살면서 뭡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럼 정리하는 거죠. 뭐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친인척이든 친구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웬만하면 개인적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표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김정아 님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 같으면 뭐 하기야 부모 자식 사이니까 뭐 끊을 수는 없겠죠. 저도 같은 과에 속합니다. 김영범 님이 충청도에 자랐지만 학교는 주로 전주에서 보냈고 대학을 다닐 때 학부 때는 문제가 없이 지냈는데 금융계를 거쳐 소위 국가 셀리로 퇴직하고부터는 거의 단절이 됐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저는 혼자서 잘 놀고 혼자서 잘 자고 혼자서 뭡니까 뭐 재밌는 일도 자기도 혼자서 잘 만들고 우리가 남이가 칠색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나라가 이러면 골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딴 게 우리끼리 헤쳐먹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참 오늘 최재관 님이 김향훈 변호사 참 올리기 어려운 글을 올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고 김향훈 변호사가 50대니까 50대 초반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이 김향훈 변호사처럼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좋은 교육을 받고 로스쿨을 나왔으면은 미국의 로펌에서 여러분들 인류 변호사로 얼마나 날리겠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무도 토양이 좋아야 잘 크지 않습니까? 그지? 나무도. 그러니까 토양을 잘 만들자는 게 체제를 좋은 체제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좋은 체제를.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좋은 체제를 만들자는 거죠. 이게 오늘 참 굿바이 파티님은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남편 얼굴이 이미 미워졌습니다. 그냥 뭐 이혼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저 양반이 어리석으니까 저런 모양이다. 좋은 시절 오면 또 바뀌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정치적 이슈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참 김향훈 변호사 오늘 자주 김향훈 변호사 글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니까 제 예상이 거의 맞아떨어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 양반이 미국에서 나가지고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뭐 예일 법대나 하버드 법대 같은 나와가지고 로스쿨 졸업하고 이런 인류 로펌에 있었으면 얼마나 꽃을 피웠겠냐 이야기죠. 최소한 뒷다리 잡기나 뭐 우리가 남이가 안 하니까. 자, 오늘 참 좋은 영원한 주변인을 참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김향훈 변호사가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자유주의자의 삶이 참 한국에서는 뭐 고단하다는 표현보다도 조금 이렇게 헤쳐가는데 조금 힘이 들 때가 많죠. 왜 한국 사회가 무리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젊은 날 같은 대학을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아니 공 박사님 그게 대수죠. 큰일이지. 그게 왜 큰일이 아닙니까? 아니 젊은 날 고향이 여러분들 뭐 광주고 통영이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젊은 날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게 여러분들 명문 고등학교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응? 여기에 뭉크몽님께서 얼마 안 남아서 홍보 좀 합니다. 부산교육감 민주당 후보 34% 보수 정성윤 후보 27%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당일 투표 부탁합니다. 당일 투표해야 되는데 또 정신 나간 사람들 사전 투표를 하겠죠. 사전 투표 전에 N장당 가짜표를 한 표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혼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자유주의 삶이 이 김향훈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내용 제가 전북 출신인데 이 내용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영원한 주변인 제목으로 여러분 했던 내용이 이게 자유주의자거든요.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를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 이런 걸 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김향훈 변호사 좋은 그런 개인적 수필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유주의라는 게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러고 함께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기 생각에 익숙하고 무리를 지어다니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이 강한 사람들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은 살아가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대충 감은 있지만 AI 전문가는 뭐라고 답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자기 생각에 익숙하고 주관이 강하고 무리 지어다니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결정권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일도 똑 부러지게 하죠. 그래서 조직에서 항상 뒷다리를 잡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이 많죠. 무능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 여러분들 앞서가는 사람들 그냥 냉동이를 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허승구 님이 우리나라는 너무 확연 지연 이런 것들이 나라를 잘 뜨게 하는 것보다 반대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인연을 평생 가지고 가는 우리나라 정서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10대 때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명문 중고등학교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뭡니까? 그렇게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이러면 같은 대학을 나왔다 좋은 인연이죠. 그럼 뭐 그 대학에 갇힌 젊은 날 이러면 한 3, 4년 정도 같은 대학에 머물렀던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런 걸 다 여러분들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GTO님께서 뿌리를 전라도에 받고 자식들을 경기도 서울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저게 공박사 하는 이야기가 저게 내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보시면은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똑부러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도 유능하게 하는 거죠. 한국 사회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 이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규범이나 공동체의 기대가 개인의 선택과 충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날, 아주 젊은 날,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30대 때 한국 사회가 더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사회로 가야 나라가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뭐 지금 상황이 조금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높죠.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권을 엄하게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독립적인 사고, 남들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논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독립적 사고, 네 생각이 뭐냐 이야기죠. 여러분 공병호 TV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건 뭔고 하니까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없이 당신 생각이 뭐냐 이야기죠. 옳은 게 뭐냐 이걸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성 존중,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만큼 타인의 다른 생각이나 삶의 방식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획일성을 강조하는 문화에 반감을 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자한테는 뭘 뜻하는 거 아니까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고 그 구분이 명확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업주자는 간섭을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두고 뒷담화를 안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인생은 내가 잘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선택했는가 보다 알아서 잘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뒤에서 궁시렁 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 인생이고 내 인생이니까. 언젠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그거 뭐죠 인디안 스타일로 이런 머리를 깎았을 때 한 유튜브가 뭐 머리가 이상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머리가 이상하다고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생각이 들고 저 양반이 좀 많이 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고 내가 당신 늙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타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들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이런 자유주의자 갖고는 큰 특성인 겁니다. 권위에 대한 회의적 태도. 아니 네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인 거지 네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거지 왜 그걸 맹종하냐 이야기입니다. 왜 개딸이 되고 딸개가 되냐 이야기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회의적 태도. 아니 다 밥 먹고 뭡니까 화장실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뭡니까 그 사람 앞에 맹종을 하고 뭡니까 따라서 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야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위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의 특성이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억압받지 않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오늘 이 김향훈 변호사, 전북 출신의 이름 김향훈 변호사가 쓴 글을 보고 야, 이 양반이 진짜 자유주의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집단주의적 특성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환경에 자유주의자는 소속감보다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고립감을 느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런 직속으로 연결되게 되면 사람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린 시절 친구라든지 뭐 친인척도 나중에 이해가 걸리게 되면 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소속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다 바뀌는 거니까 이해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안 바뀌니까 하나님하고 소속감을 가지면 되는 거죠. 바로 연결되면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되면 그분은 항상 이런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출세했던 내가 가난했던 내가 어려웠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외로움도 느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는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고 살기로 이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종교나 신앙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광의 길이나 고행의 길이나 간에 항상 여러분들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게 이런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냥 4년 배지를 달고 이런 폼 잡다가 나오면 또 권력의 죽록이 돼가 이런 그것도 디톡스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 에나이님께서 너무나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는 것 심사가 꼬였습니다. 일체 남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딱 선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멋진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김향훈 전북 고창 출신의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 좋은 세상에 나가지고 김향훈 변호사의 젊은 날을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 토요일 날 좀 수다를 떠는 거죠. 그 양반의 인생을 갖고 여러분들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내가 글로 간 게 이런 새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떤 영화를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0만 명 안에 내가 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영화가 여러분 인기가 있어야 1,000만 명이 봤다고 하더라. 너도 나도 다 영화관을 가는데 뭐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안 간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들 보니까 남들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달려가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좋은 것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뭐죠? 금강산 무슨 관광을 가야 된다고 뭐 너도 나도 다 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금강산 관광을 왜 가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에 가서 좀 돈 주면 그게 북조선 여러분들 김정은이 함께 다 갈 건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나는 안 갔거든요. 어떤 정치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도 인간인데 왜 저렇게 야단 법석일까? 저 양반도 이런저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특정 인물을 맹종하거나 추종하는 일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자유주의라고 간주합니다.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로 달려갈 가능성과 위험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한 명입니다. 우하고 몰려가는 성향이 건설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무척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집단적인 색채가 강한 사회 속에 자기 생각이 뚜렷한 자유주의가 만날 때는 상당한 긴장감과 불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글로 함께 물어본 겁니다. 그 앞부분은 제가 평소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죠. 글로기 여러분 이야기 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동체의 조화와 합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들이 다 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이유로 특정 영화나 정치인에 몰려가는 현상은 집단적 정체성과 소속감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처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 흐름에 저항하며 자기 주체성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과의 마찰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주의의 위험, 개인의 독립적 사고가 억압될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정치적 팬덤이나 특정 이념에 대한 과도한 몰입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죄도 안 범했는데 전부가 뭡니까? 신문들이 다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내란범을 모으는 걸 보고 야 저거 진짜 참 위험한 사회구나. 도무지 교육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기 이런 머리를 갖고 다니는 게 이런 장식품이 아닌데 도대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왜 못하냐 이야기죠.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이런 내란을 모으는 걸 보고 야 이 사회가 진짜 문제구나. 사람이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이야기죠. 자기 생각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진짜 이런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냐 찾아도 보고 보시죠. 집단적 색채가 강한 사회에서 자유주의로 살아가는 건 확실히 불편함과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는 그고 나는 나라는 경계의식은 타인과 자신을 분리해 생각하며 명종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지만 동시에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좀 외로운 존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되고 친구 만나서 이름들 뭡니까 대화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살지 못한 이름들 그 정도 친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자기 외로움을 해결해 주냐 외로움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해결해 줄 수 아들 딸이 외로움 해결해 주냐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AI 생각이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은 외로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외로울 수 있고 그게 심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에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야기죠.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책을 읽으면 해결이 되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름들 소크라테스 해결해 주냐. 그 사람들도 해결을 못하고 이러면서 살다 간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당신과 관점에 공감하며 이름들 이 XAI 이름 AI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는 당신의 관점에 공감하며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사회에서 억압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회인 거죠.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고 국민들을 주눅들게 하고 얼마나 야만인 겁니까? 야만의 사회를 우리가 본 겁니다.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는 뭐 3,000명의 이런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담을 넘고 담을 넘으니까 이런 대통령이 발표도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갈게. 야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야 정말 조선민족 엄청나게 여러분들 뭡니까? 야만적인 겁니다. 북조선만 여러분들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야만의 시대 야만의 나라 야만의 상황을 여러분들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 이름도 발표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름들 계시는데 이름들 담벼락을 넘어서 올라오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가진 집단주의적 관점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다면 비판적 토론이나 다양성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스스로를 자유주의라 간주하며 집단의 흐름에 휩쓸지 않은 태도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에 건설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평을 계속할 겁니다. 한국의 진정한 자유주의가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유주의자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올바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목사님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어디서나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리고 일단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외롭다는 게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요즘에는 예배도 많은 부분이 간편해져 가지고 그냥 의식에 흐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적인 부분은 배우고 혼적인 부분도 배우지만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냥 한 사람만 맹종의 이름 따를 게 아니고 이놈의 영적이라는 게 공박사 영적인 존재라는 게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그럼 영적인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거를 재테크만 공부할 게 아니고 좋은 세상이 되면 제가 공부를 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 내공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이번에 거의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 부정을 대하는 것은 한 개인의 정체성과 정직성의 전부를 드러내는 일종의 주식시장의 상장지수 여러분들 지수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김향훈 이 전북 공창 출신의 김향훈 변호사가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셔 가지고 오늘 여러분 좀 시간 생각보다 많이 다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영혼 사기꾼들도 많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오늘 여기 한 분께서 오늘 이 영혼 사기꾼 유자차 K님께 사기꾼 뭐를 만나면 골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영혼 사기꾼들도 많으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 주제가 좀 복잡해지네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오현성 교수께서 그거를 다뤘네요. 우울증. 우울증을 다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울증이 여러분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우울한 상태가 인구당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1000명당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니까. 이건 풍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미국도 7, 80명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우울증 치료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한국의 사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데이터를 삼성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팀이 전미의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저널 같습니다.
1900년이 오기 전에 유럽의 한 국가에서 튀르켐이라는 프랑스인 사회학자가 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한 인문학자가 TV에 나와 이 책에 제시한 사회론을 마치 자살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자살론은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자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잘 만나면은 목숨을 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생각 하나의 틀이 여러분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오현성 교수님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본 한국의 이 문제는 정신보건 서비스 예산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시도를 한 이후에 케어받지 못하는 현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오현성 교수는 정신보건 서비스 예산을 증가시키면은 해결될 수 있다. 뭐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삼성 서울병원의 전홍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때문에 발표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뭔가 하니까 치료를 받으면 뭐 모든 게 치료를 받으면 좀 더 나아지겠죠. 상황이란 것이. 그런 뭐 이런 연구 보고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그런 정세를 완화할 수가 있다. 혼자 살면서 우울 치료를 받았던 남성의 경우 3.31%만큼 위험 수준이 높아졌고 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임상 자료일 겁니다. 특히 20세 39세 사람들의 경우에는 300% 정도 위험이 높아졌다. 2009년에는 치료를 받는 사람이 3%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전체 인구의 10%. 많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한참 책을 많이 읽을 때 아주 소책자 미국의 아주 저명한 그런 작가가 자기가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헤쳐나오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뭐 잔 홉킨스 대학교의 그런 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의사분들이 만났을 때 그분들 앞에서 자기 경험을 또 이렇게 강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이렇게 혹독한 병이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경력이 좀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집에서 알코올을 좀 가까이 했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조금씩 홀짝홀짝 막힌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것을 굉장히 심하게 만드는, 그분은 다행히 이제 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헤쳐나왔는데, 자, 이 보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병인 모양입니다. 우울한 상태가. 그리고 이제 인구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많아요. 1000명당.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정신의학과에서는 우울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AI한테 한 질문을 던져보니까 예상한 대로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심리 치료도 하고 생활 습관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이게 아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피터 글레이머라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정신의학자가 쓴 그런 책인데 Against Depression. 결국 그러니까 우울한 정세에 저항하는 것. 우울증은 하나의 질병이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막아야 될 질병이고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 우울증이 생리학적 결과를 가진 심각한 질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피터 크레이머는 우울증이 어떻게 신경세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뇌기능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지 심장과 혈관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우울하다는 이야기는 씩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했을 때 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항상 찾아낼 수 있는 그걸 저는 흔히 삶을 재단장하는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익숙해지게 되면 조금 우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기후가 혹독한 추운 지역이나 또 북극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밤이 긴 그리고 시애틀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조금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좀 이렇게 덥고 날씨가 화창한 지역은 조금 덜할 거고 이게 이제 후리지아 님께서 절대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약이 더 망칩니다. 이런 약들이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해바라기 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네. 몸이 너무 편하면 마음이 병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하나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영장류와 달리 사고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풍요로운 상태에서도 죽을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배반적인 존재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름 하는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좋겠다. 돈이 저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극도의 풍요 속에서도 죽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란 지속적으로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는 질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죽어야 될 이유를 찾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 인간이 늘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를. 자, 약도 필요하지만 단기 복용을 권합니다. 뭐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하는 일들이니까 필요가 없을 수는 없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고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삶의 의미를 창조하거나 반대로 절망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를 넘어 삶의 이유를 찾기 어려워지는 심리적 생물학적 복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니고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 속에 깃든 능동적인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 이유를 사랑에서 찾고 목표에 찾고 작은 일상의 기쁨에 찾고 또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감에 찾고 외부의 자극이나 철학적 당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늘 주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찾아줄 수 없는 각자만의 여행길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죠? 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을 삶을 재단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하겠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자, 여러분 오늘 선거 문제 2부 들어가기 전에 사업이 진짜 무섭네요. 돈 버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코어위버라는 회사의 상장이 무산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 회사인데 AI의 불확실성이 뜨겁게 달구어졌던 코어위버의 상장에 대한 수요를 쿨다운이니까 냉각시키고 말았다. 아마 이 회사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구매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에 임대를 해주는 그런 회사였던 모양입니다. 코어위버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가 이제 그동안 워낙 인기가 있어 가지고 상장 준비를 거의 다 마쳤는데 불현듯 이제 상장을 포기하게 됐다는 두 가지 이유네요. 하나는 GPU 임대 단가가 너무 싸지고 그다음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GPU를 구매를 했는데 새 GPU가 등장하게 되면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GPU가 등장하면서 회사가 이미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회사의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인기 있었던 회사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엔비디아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이후에 시간 단위 사용량 기반으로 임대해 주고 서비스를 돈을 버는 GPU as a 서비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성공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봉착한 어려움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젠슨 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한 건데 신모델이 계속 출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GTC 2025에서 블랙벨이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는 블랙벨 슈퍼가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루빈이 출시되고 블랙벨 울트라 지금은 블랙벨이란 GPU를 출시하는데 하반기에 블랙벨 울트라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게 루빈 울트라 신모델이 나오면 성능이 뭐 40배 50배 정도 늘어나게 되니까 비싼 가격으로 썼던 구모델의 GPU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새로 출시한 블랙벨이 기존 호퍼 H100이나 H200보다도 성능이 4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구한 칩이 벌써 구식이 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그 구식 칩을 사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GPU의 여러분들 렌탈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호프 100 렌탈 임대 가격 시간당 임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미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 52시간 일을 하면 살아남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여러분들 그래프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GPU 임대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게 혁신 속도입니다. 혁신 하드웨어 혁신 속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의 대중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세상에서 주 52시간 하겠다는 것은 뭐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말아먹겠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와 엄청나네. 진짜 앞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터프하겠구나. 팔불 하던 시간당 여러분 8불 받던 것이 시간당 1불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가격이. 그리고 칩 가격이 여러분 싸지니까 칩 가격이 싸지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재고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마존은 일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조기 폐기했고 몇 년 못 쓰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약 1조 3,480억 장의 비용 처리가 발생했고 영업이익도 약 8,79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은 아마존이나 MS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기업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메타나 XAI, 오픈 AI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 여러분들 GPU가 시장에 들어오면 그냥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비싸게 산 것이.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미쳐서 뭔가 달려가는 겁니다. 시간당 여러분들 99센트 하던 것이 28,000불을 주고 샀으니까 한 개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웨이브란 회사가 상장을 포기를 한 겁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GPU도 이제는 구형이 돼버린 겁니다. 블랙웰 울트라, 루빈 울트라, 파이먼 울트라 계속 나오는 거죠. 지난해부터는 기존 2년이던 GPU 아키텍처 업그레이드 주기를 1년으로 단축시켰다. 앞으로도 GPU 수명이 늘어날 일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청바지 장사만 돈을 되게 버는 겁니다. 해바라기 냄처럼 참 에고 삼성이 이제 어떻게 할지 삼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한 장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혁신 속도입니다. 혁신 속도. 뭐 KNVIDIA를 만든다. 뭐 말이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일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일 덜 해가지고 살 수가 없죠.